여기서 공회당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명사로 쓰일 때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모이는 장소라는 의미가 되는데, 제가 오늘 다루게 되는 거는 이 보통 명사로서의 공회당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대구 공회당이라고 하는 이 특정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구역 옆에 보면 콘서트홀 있죠. 그 콘서트홀이 있던 자리에 원래 일제시대에 그 대구 공회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구 공회당에 대한 얘기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사실 지금 대구 지역사 관련 연구 중에서 공회당 관련하는 연구들은 제가 지금 보니까 금호공대에 계시는 김석배 선생님이 월간 그 문화재단, 그 월간 대구 문화라고 하는 데에서 주로 극장이라든가 이 공연 관계에 대한 그 기고문을 쓰실 때 공회당이 간혹 다루고 계신 것 같고, 손태룡 선생님이라고 또 지역사 예전에 어디 해성학교인가 어디 학교의 선생님이셨던 분인데 음악사 관련 연구를 좀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음악사 관련 연구할 때 공회당이 조금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5년인가 16년 무렵에 이 대구문화재단에서 그 공회당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기고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공회당을,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주제가 던져져서 그때부터 좀 자료 조사를 하면서 이제 한번 전체적인 역사 흐름에 대해서 한번 그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대구 공회당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들이 지금까지도 아직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회당 할 때 이 공회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일본이 그 서구화가 되면서 메이지 초기부터 사용됐던 용어인데요. 그 영어의 society 있죠. society의 번역어로 처음에 쓰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영어 society를 번역을 할 때 공회라는 말도 있었고, 회사도 있었고요, 사회도 있었고, 뭐 회사할 때 사의 가운데 중자에 서서 뭐 사중이라는 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교재, 그 다음에 사교, 뭐 이런 표현들로 이 society가 번역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society, 교제가 이루어지는 당자, 전당할 때 당자를 써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개념으로 메이지 초기부터 쓰였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공회당이라는 이름이 붙인 건물들이 생겨난 거는 메이지 13년 무렵인데요. 1880년 무렵인 것 같아요. 홋카이도 공회당이 제일 처음인 것 같은데, 내부에 호텔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황족들이 좀 드나들었던 그런 호텔 건물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공회당이라고 하면 일반 서민 대중들이 이렇게 집회를 하는 장소의 개념인데요. 메이지 시대 때 공회당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특색을, 그러니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첫 번째가 그 정치적인 뭐 의사당 같은 정치적인 집회나 정치적인 강연 모임을 하는 장소로 쓰였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주로 한자로 구락부라고 표기가 됐는데 클럽 같은 사교 모임 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메이지시 그 정부의 정책이 식산흥업이라고 해서 산업과 자본주의를 육성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물산 장려장 같은 거를 하는 그런 공간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메이지 시대 때 공회당이라고 하는 거는 일부 약간 특권 계급들이라든가 황족들이 주로 출입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일반 서민 대중들이 드나드는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 무렵이 되면 일본에서 시민운동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20년대, 10년대 중반, 그러니까 탈쇼 시대로 넘어가면서 탈쇼 데모크라시라고 해서 정치, 경제, 문화, 뭐 하여튼 생활 전반에서 약간 민본주의, 민주주의적인 운동의 그 흐름들이 생겨나고, 뭐 민본주의라든가 뭐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 대중들도 보통 선거권을 달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집회라든가 강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처에서 많이 생겨나면서 그런 공간들이 좀 필요해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일반 서민 대중들이 모이는 이런 장소로서의 공회당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대략 1920년에서 30년 무렵인 것 같은데, 제일 첫 번째로 생겨났는 게 1918년
2008년에 오사카시에 있는 중앙공예당이라고 하는 게 처음이었고, 그 이후로 전국 각지에서 계속적으로 생겨났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식민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우리나라도 거의 한 1920년부터 시작해서 1930년 무렵이 되면 전국적으로 공예당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생긴 공예당은 경성에 있는 경성부민관이라고 해서 그게 1920년 7월에 생겨났다고 하는데, 그 경성을 위시해서 이제 지방 대구라든가 뭐 평양이라든가 뭐 이런 전국에서 이제 공예당이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공예당이 생겨난 배경에는 1919년에, 그러니까 20년이 생겨나기 시작한 배경을 조금 보면 1919년 3.1운동 이후에 조선 총독부가 문화정책을 펼치면서 이런 정치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된 것과 조금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조금 더 자료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1920년 무렵부터,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요, 20년대 그러니까 1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은 나왔는데 결국 이제 완성되는 건 1931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성을 위시해서 대구 같은 지방 소도시, 그다음에 1930년대 되면 농촌 지역의 마을 단위의 공예당도 굉장히 많이 생겨났는 것들이 이런 공예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구 공예당 얘기로 다시 이제 서로 이 정도로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예당의 위치가 지금 콘서트홀이 있는 곳이 태평로 2가 옛날 주소로는 지금 태평로 141이라고 하는데, 이 일제시대 때 여기를 금정, 그 비단 금정이라고 불렸던 곳인데요. 자료 조사를 하면서 이 당시 일제강점기에 나왔던 대구 관련 그 참고 문헌들을 이렇게 보시면 제일 처음에 뭐 경북 1936년에 나온 경북대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37년에 나왔던 대구부 사회사업 요람, 뭐 대구 부사, 경북 대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안에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항목에 이제 공예당에 대한 설명이 몇 줄씩, 그러니까 많지도 않고요. 그냥 거의 몇 줄씩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나왔는 게 이게 아마 경북 대감, 감이라면 돌아볼 회과할 때 그 감인데요. 거기에 보면 보통 뭐 처음 시작 문구가 뭐 부세, 그러니까 대구, 그 당시엔 대구 부였기 때문에 부세가 진전됨에 따라 각종 해압이 잦아지기 때문에 뭐 몇 년에 어떤 연으로 이렇게 생겨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경북대감이 저렇게 이제 서술을 하니까 그 다음 나오는 책들은 앞에 나왔던 자료들을 그냥 계속 뺏긴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논조로 이렇게 글이 써지고 수정도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쭉 나오는데, 어쨌든 해방 이후가 되면 시가 되면 또 부세를 그냥 시세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든가 거의 논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어쨌든 한일합방이 되고 1910년 이후에 그 식민지 통치가 시작된 이후로 이렇게 그 대구의 어떤 그 도시, 그러니까 근데 도시 자체가 굉장히 성장하면서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 집회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뭐 이렇게 만들게 됐다, 뭐 이런 식의 논조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뭐 과정을 거쳐서 대구 공예당이라는 게 만들어졌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아까 앞서 소개했던 그런 문헌들을 하고, 그 당시 문헌들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발간됐던 신문 자료를 주로 많이 이제 참고로 해서 지금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오늘 주로 다루는 신문들은 매일신보랑 중해일보, 동아일보 신문 자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계속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매일신보하고 중해일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정에서, 그러니까 증축될 때까지의 어떤 기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어떤 행사들을 많이 했는지에 관련하는 그런 기사들이 좀 많아서 약간 신문별로 약간 조금 특색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통은 서울에서도 1920년에 경성부민관이 생기고,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대에 가까워서 전국적으로 중소도시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생겨나는데, 대구는 굉장히 비교적 이른 시기,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20, 30년대에 공예당이 생겼다라고 했는데, 대구는 꽤 이런 시기에 벌써 공예당을 세워야 된다라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보통 다른 분들, 그러니까 건축 관련 논문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공해당을 다뤄가지고 건축적인 어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대구에서 처음 이 공해당에 대한 논의가 나온 게 1919년이다라는 그 논문들이 좀 있던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1915년이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이게 매일신보 1915년 5월 4일자 그 지방통신란 중에서 대구 부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다 읽긴 뭐하고 제가 조금 이렇게 보면 관과 민이 협의를 한 결과, 그러니까 관에서도 대구부에서도 돈을 내고 지역 유지들이 돈을 뭐 이렇게 내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관과 민이 협의한 결과 농공은행 동편 간유지 1000여 평을 그러니까 빌리고 이제 건축재는 김천군 객사에서 옮겨올 예정이다, 이렇게. 왜 김천의 객사를 가지고 오는지는 정확하게 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김천에서 이런 건축 자재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시찰하기 위해서 그 당시 내무부장이었던 일본인 이리자와라고 하는 인물과 다케자키 그 당시 대구 부윤, 지금으로 지금 대구시장쯤 되는 사람이 4월 28일 김천으로 그걸 보기 위해서 갔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농공은행 동편 간유지라고 하는 거는 어딘가 하면요. 농공은행은 지금의 근대역사관 있죠. 근대역사관이 농공은행, 그 다음에 식산 이렇게 쭉쭉 바뀌는데 거기를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가 이게 지금 1914년 15년 무렵에 대구 지도라서 지금하고는 좀 다른데요. 여기가 농공은행이 있었던 자리니까 지금으로 하면 거기 경상감령공원 그 근처 어디에 땅을, 그러니까 그 간유지였으니까 그거를 조금 일부 좀 빌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시설을, 그 공해당을 당초에 지을 계획을 처음에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1915년 처음에 논의가 됐는데요. 그 이후로는 기사가 전혀 안 보이다가 1919년 거의 4년 후에 다시 기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예산이라든가 공간을 지으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뭐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이 크게 아마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도 계속 거의 31년에, 그러니까 거의 1928년부터 이렇게 공사에 착수를 하는데 거의 한 첫 15년 얘기 나온 이후로 거의 15년 가까운 동안 계속 그 공사가 안 되거든요. 좌절되고. 그러니까 거의 오랜 수건사원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전부 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입지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그 다음 한 첫 그 공해당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구 부윤이었던 이 다케자키라고 하는 인물이 아마도 이런 집회 장소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의 움직임도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하지 않았나 하는 걸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19년 그 매일신보, 그러니까 1919년 12월, 거의 연말 정도에 나왔던 기사가 되는데요. 내용이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그 요지를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대구 부내에 적절한 집회장 설비가 없어서 이렇게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대략 건설비를 한 15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공해당을, 그러니까 짓자라는 것들을 이제 부안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공해당 그냥 집회 장소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간이 식당 같은 것도 또 설비를 하겠다. 그리고 경영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까지도 이 기사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920년 9월 13일자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그간에 뭐 진척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부안에서 공무원들이 처음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 이거를 딱 하는 사람들은 보면, 여기 보면 동아일보 1920년 9월 기사인데요. 대구 상업회의소, 줄여서 대구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 평의원회 1920년 9월에 개최가 됐는데, 잠깐만 읽어볼까요? 대구 상업회의소에서는 지난 9일 오전 9시부터 대구 부죠, 대구 부청 루상이라고 하는 거는 2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루상 회의실에서 평의원회를 열고 개최하고, 경성에 이제 뭐 쭉 하고 개최를 했는데 그 개최한 논의 내용 중에 끝에 가면 이제 공해당 건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공사비 10만엔을, 그러니까 건조할 방침이던 대구 공해당 건축권은 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기공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더라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이 공회당 건설에 대한 것들을 발기하고 하는 거는 대구 상업회의소에서, 그러니까 상인 집단이 처음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아요. 보통은 서울의 경성부민관 같은 경우는 관주도로 거의 50만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여해서 만든 거고요. 대구는 아까도 했지만 관가 미니 협의를 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1930년대 농촌 지역의 마을 다닐 때는 보통 이 주체들이 뭐 청년단체라든가 지역 뭐 사회단체 이런 것들이 많이 하는데, 대구는 아무래도 상업의 도시이고 또 이 당시에 일본인들이 굉장히 대구 지역에 상권을 굉장히 많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막강한 이 파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 필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부를 조금 압박을 해서 계속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1925년 5월 기사인데요. 마찬가지로 그 대구 상업회의소 평의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제 여기 보면 여러 안건 중에서 보면 그러니까 공회당 설립을 결의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년부터 10년 지났는데, 15년에 처음 얘기가 나오고 10년 지났는데 비로소 10년 뒤에 이제 대구 상의가 그러니까 결의를 하기 한 10년 정도 걸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예산 문제도 있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그 단독으로 이 공회당을 짓자라고 하는 의견이었다가 1926년이 되면요, 여기는 중앙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보니까 여기서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단독으로 짓지 말고 여기 보면 경상북도 상품진열관 혹은 진열소라고도 표기를 하는데, 이게 그 당시 대구 부청, 그러니까 지금의 경상감령이 있는 대구 경상감령이 있고 그 옆에 보면 대보백화점, 그쪽이 옛날 감령터까지 들어갔던 자리거든요. 그쪽에 뇌경관이라고 해서 상품 진열소가 있었어요. 이거를 확장을 해서 이전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전 신축을 할 때 같이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합쳐서, 그러니까 1, 2층은 그 상품 진열관을 하고 3, 4층 공회당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 의견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좋다,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상업회의소 임원회의에서 이게 결정이 되고, 이걸 이제 이 상의가, 대구 상의가, 대구부가 따로 있고 경상도가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경북도에 다시 또, 그러니까 상품 진열관은 경상북도의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경상북도에도 우리 대구부 인접해 있으니까 같이 예산을 해서 같이 만들자라는 거를 또 어필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27년 또 동아일보 석간 기사인데요. 이거는 약간 조금 공회당 짓는 데 대한 약간 비판 기사인 것 같은데요. 그 1927년 그 대구부의 신규 사업이 그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둔 게 지금 공회당이다. 근데 그 공회당하고 같이 이제 또 대구부에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오물 처분장, 오물 처리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장장, 확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산이,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예산 없는데 이제 새로 또 신규 사업에 공회당을 짓는데 돈을 쓰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안 맞고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재정 부담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변경을 하는 뭐 이렇게 그죠, 뭐 삭감을 여기 써야 될 거 삭감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됐나 봐요. 그래서 보면 이 처분장도 있지만 그 외에 한 3가지 더 있는데, 상수도 1차 확장 공사도 또 예정이 돼 있었고, 또 시가도로 및 하수 개수공사, 여기 서부시장이라고 하는 거 서문시장인 것 같습니다. 서문시장 개축공사, 원래 서문시장이 달성공원 앞쪽에 있다가 지금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개성학교 옆에 있던 서문시장은 그 옛날에는 천왕당지라고 해서 큰 저수 연못이었는데, 그거를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대구가 이렇게 일본인 거주지역 상권 이렇게 확대되면서 점점점 이 달성공원 있는 그 시장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장을 못하니까 새로 시장을 만든 게 그 저수지, 큰 저수지 천왕당지를 메워서 매립을 해서 만든 게 그 서문시장인데요. 그래서 새로 만든 동이라고 해서 새 신자에다가 그 당시 동명이 일본식으로 마을 정자를 써서 신정시장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해방이 되면서 정의동으로 해서 신동인데, 신동에 큰 시장이 선대해서 대신동이라고
이름이 바뀐 건데 어쨌든 이거를 공예당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부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예산을 어쨌든 공예당을 만들 때 이때는 예산 한 4만 원 정도를 마련해서 공예당을 지려고 하니까 이 4만 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해서 이제 서문시장, 그러니까 신정시장을 새로 개축 이전할 때 거기로 쓰려고 했던 땅의 일부를 매각을 해서 거기서 수입을 한 3만 원을 마련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지역 유지들한테 기부를 좀 받아가지고 4만 원을 만들어 쓰자 뭐 이런 의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 동아일보가 비판 기사를 쓰는 게 서쪽과 남쪽, 그러니까 서남 지역은 매년 수해가 난다. 지금 동산에서 서문시장 가는 쪽에 옛날에 대구천이라고 그 작은 강이 있어서 그런지 비 오고 이러면 계속 범람을 하고 했는가 봐요. 그래서 매년 거의 연중 행사처럼 수해가 나기 때문에 이 수해 관련 시설만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 마련하는 데는 뭐 땅을 매각한다 소리를 안 하더니 뜬금없이 이런 공예당 짓는다고 하는데 이 여러 가지 이런 시가지 정리하는 예산 일부를 다 중지시키고 예산을 삭감해서 그죠? 삭감해서 이런 그러니까 외화적인 겉이 번드러한 그죠? 겉이 화려한 이런 공예당을 지으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한심하다 뭐 이런 식의 논조의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 상인 단체인 대구 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일본인 거류 민단들은 굉장히 좀 환호했을 것도 하지만 또 조선인 측에서는 좀 불만스럽게 서남 지역은 주로 조선인들 거주 지역이거든요. 북성로부터 시작해서 이쪽 새로 생긴 대구역을 중심으로 여기는 새롭게 생긴 그러니까 동성로 여기 삼덕도 이런 쪽은 전부 다 새로 신개척지로 일본인들이 거주 지역이고 서남 지역은 조선인 거주 지역인데 조선인 거주 지역은 상시 매년 수해가 나는데 일본인 이쪽 거주 지역 쪽에 이렇게 화려한 건물을 짓겠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논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1927년 그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본격적으로 이 경상북도 상품진열관하고 이제 이걸 확장 이전할 때 공예당을 합치자라는 논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데 구체적으로 예산도 뭐 지방비를 7만 원을 쓰고 그러니까 경상북도 지방비를 7만 원을 쓰고 대구 부비를 한 4만 원 해서 합계 11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걸 짓자. 그다음에 장소는 어디를 할 것인지 이제 물색을 좀 하자. 그다음에 규모는 4층 건물 정도 한 209평 정도 규모로 4층을 짓는데 1, 2층은 상품진열소고 3층은 큰 홀을 만들고 4층은 연회장으로 만들어서 설계를 하자. 경상북도 각지에서 왔는 물건들을 이 대구라든가 경북에서 대구로 오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진열을 해야지 이게 잘 팔리고 하니까 홍보 효과도 있고 하니까 대구역 앞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장소 이런 내정까지도 구체적인 언급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구 부청에 있던 외경관은 이제 장소를 옮기면 그 기존에 있던 장소는 신라 회고관으로 이제 바꾸자 뭐 이런 내용들까지도 이 기사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계속 뭐 단독으로 짓자 아니면 합치자 이 얘기 전부 다 예산하고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여기가 27년 그러니까 6월이고 그 다음 달에 보면 이제 그 부에서 대구부 협의회에서 이제 실행위원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보는데 이 실행위원을 보면 5명이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실행위원이 쭉 나와 있는데요. 보면 이름을 보면 3사람은 일본 사람이고 2사람이 이제 조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관과 민이 협의를 해서 이거를 만들자고 했고 또 단독으로 일본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조선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의 유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실행위원들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아오키 시게노부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당시 대구에서 대응전기 주식회사라고 하는 거를 했던 그죠 있었는데 거기에 이사를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대구 상위 소속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 여기 한익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경상북도와 대구 부회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김선균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구 복심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라고 하고요. 대구 도시계획위원으로 속해 있었던 인물이라고 하고, 카토 이치로라고 하는 인물은 대구 민단 의장, 그러니까 요 당시 말고 그 전 대구 민당 의장도 지냈고, 대구 상업회의소 부회주, 그러니까 부회장 정도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 마지막 다테키 요조라고 하는 인물은 대구 부회 의원을 했고, 이렇게 회사도 경영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 상위 소속,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대구 상위 소속, 그 다음에 법률관계 자문도 또 필요하니까 이렇게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넣어서 실행위원들을 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요, 본격적으로 이제 공예당 건설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개최가 됩니다. 조금 한번 읽어보면요, 경상북도 상품 진열관과 합병하여 건설하려는 대구 공예당은 건설비 5만 원을 예산한 바 오는 20일 오후 3시에 공예당 건설위원회를 열고 도에서 지시한 대로 부에서는 설계한 도안에 대하여 협의할 터이라는데, 건설될 공예당 내에는 식당과 오락장이며 그 외 일반 설비를 완전히 하여 부민에게 제공하리라더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이제 연말이 되면 12월 기사인데요. 계속 상품 진열관하고 같이 도하고 힘을 합쳐서 하자라고 하다가 이게 약간 난항에 부딪히게 되는데, 예산 문제로 이제 공예당하고 그 상품 진열소가 따로 다시 이제 건립을 하자는 의견이 다시 나옵니다. 경상북도 같은, 이때는 경상남북도가 안 갈려져 있었던 것 같은데,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대구 의학전문학교, 지금 경북대 의대 전신이죠. 의전 설치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로 또 의전 설치할 때 또 돈이 들고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반대 의견들이 나오고 해서 결국은 별도로 건립을 하자라고 또 연말이 되면 지금까지 논의가 거의 다 수포로 돌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이때쯤 되면 그 경상도의 상품 진열관은 대구역 앞에 이제 짓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그 철도 용지, 그러니까 국유지에 해당되는 땅이니까 철도 용지 그러니까 총 영건평 374평을 빌려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예당하고 질 때는 4층이라고 했는데 2층 규모로 진열소를 이제 건립하기로 거의 결정을 하고, 철도국에서도 이 땅을 빌리는 걸 성의를 받아서 이제 일이 진척이 되려고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 경상도시 그 대구 신택리지에 나와 있는 지도인데요. 지금 대구역하고는 위치가 살짝 바뀐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는 지금 그 콘서트하고 그 롯데백화점 사이에 굴다리 있잖아요. 대충 그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대구역이. 그래서 그 좌우에 여기가 이제 상품 진열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질 때 여기 공예당이 생기게 되니까요. 거의 대구의 현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역 좌우에 이렇게 그 근대적인 이런 시설들이 들어섰으니까 일종의 어떤 의미에서는 대구의 랜드마크 같은, 대구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대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고, 요즘은 대구 하면 뭐 대구 타워, 뭐 앞산 전망대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대구를 상징하는 하나의 건물들로서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그런, 특히 상품 진열관 2층의 규모지만 이거는 공예당은 거의 5층 규모였기 때문에 대구에서 최고로 높은 제일 처음에 5층 건물이었다고 하거든요. 자, 이게 1930년대 경상북도 상품 진열소 모습인데 2층 건물. 아까 그 그림 오른쪽에 있던 여기 앞에 보면 상품 진열소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당시 대구 명소 관련해서 엽서로 제작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27년 그 연말에 결국 이게 없었던 일로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8년 넘어가면서 다시 이제 공해당 관련해서 다시 이제 논의가 새로 다시 짜여지는데요. 여기 보면 1928년, 29년 그러니까 2개년에 걸쳐서 이거를 이제 계속 진척을 시키는 사업으로 이제 공해당이 논의가 되는데 매년 5만 원씩,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1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그저 계상을 해서 이거를 이제 공해당을 짓겠다라는 이제 논의가 계속되는데요. 이때 이제 부지 선정을 제일 처음에 1915년 나왔을 때는 그 농공은행 쪽에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이때 되면 다시 대구경찰서와 제양군인 집회소, 조선은행 대구지점 남측 공토 등으로 이제 후보지가 여러 올라오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자고 대구부협의회가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위치가 어딘가 하면요. 요거는 1943년도 그 지도이긴 한데 약간 그냥 참고 삼아 하면 여기가 지금 그 농공은행 있던 자리. 대구 지금 근대역사관 있고 여기가 도청이니까 지금의 경상감령 있는 자리. 내경관이 대충 처음에 아까 상품진열소 원래 있던 자리가 내경관 원래는 대충 요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로 지금 여기 그 중부경찰서 있죠. 거기가 대구경찰서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여기하고 15년 당시도 여기 그러니까 부청이 여기쯤에 있어서 그런지 거의 그 위치 어디쯤에 이렇게 장소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나 아니면 아까 제한군인 집회소도 대충 요쯤 있습니다. 요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여기 조선은행 대구지점 남측 공터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중앙로 4번 출구 있는 옛날에 하나은행 여기 모퉁이에 보면 요 대구은행 있고 요쯤 대충 이쯤 어디인 것 같아요. 옛날에 여기 병무청 있었죠. 하여튼 이쯤 어디를 잡아서 그러니까 읍성이 있는 요 지역 요쪽에 그러니까 거의 일본인들 상권이 있고 사실 요쪽 여기가 그 본정 지금으로 서성로인데요.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은행 많고 오피스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상업시설들이 많이 있었던 거고 여기는 주로 이제 은행이라든가 이런 좀 거대한 오피스 쪽이고요. 금융가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북송로가 되는데 여기는 일본인들 크고 작은 가게 상점들 있던 그런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원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런 금융시설이라든가 이런 뭐 여기 옛날에 여기 농공은행 있고 식산은행 있고 뭐 주로 이런 그런 은행들이 있던 이런 쪽에 아무래도 대구 상위가 주로 건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장소 위치에다가 이렇게 주로 부지 선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또 다른 데도 또 물색이 됐는데요. 또 뒤에 보면 이쪽에 지금 이쪽 남성정 이쪽 어디쯤 지금의 스타벅스 모퉁이에 교보문고 있고 스타벅스 있고 그쪽으로 쭉 좀 더 내려가면 그쪽 지역하고 그 동성로 대구백화점하고 옛날 한일극장 있는 그 뒤쪽 그쪽 부지도 또 후보지로 또 계속 물망에 오르기도 하고 위치는 계속 많이 바뀌다가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이제 대구역으로 다시 가게 됐는데요. 그 대구역으로 가게 된 것도 뒤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부지를 선정하려면 거기다가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되고 하니까 예산 확보라든가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구역 앞에 이제 국유지니까 조금 제일 그래도 저예산으로 빌리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부지 선정에 계속 이제 예산 문제로 난항을 겪고 아까 저기 세 군데 나왔는데 남정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남성로 이쪽인 것 같은데요. 12간 도로라고 하는 거는 대구역 앞에서 이게 중앙로 옛날에 중앙통이라고 했는데 중앙로 그 도로 폭이 12간 정도의 폭이라고 해서 옛날에 그 도로를 12간 도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의 면에서 대구역에서 쭉 내려오는 그 넓은 도로면 쪽에 있는 그 당시 도로면에 경북금융조합 연합회라고 하는 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앞에 짓자라는 뭐 이런 의견들도 또 나오기도 400평을 사서 하자 하는데 사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뭐 아파트 사고 팔고 하는 거 팔아야 또 사는 거고 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뭐 하니까 어쨌든 이런 예산 확보와 이런 부지를 적당한 곳을 물색하기가 꽤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928년 10월 기사에 보니까 갑자기 이제 대구역 앞으로 최종적으로 공지가 이제 결정이 났다라고 하는 기사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하면서 구체적으로 내부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뭐 중앙에 복도는 몇 평을 하고 뭐 안에 그죠? 뭐 화장실을 넣고 큰 식당은 몇 평을 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쭉 이때 이 무렵에 이제 공지가 결정되는 단계에서는 꽤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1928년 연말 보면 이제 29년도부터 이제 대구부가 예산을 공예당을 위한 이제 특별 예산 같은 거를 이렇게 마련을 해서 건설을 하는데 같이 그때 이제 그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공예당도 있었고 그 당시 이제 부영버스, 대구가 전국적으로 버스가 부영버스라는 게 처음 생겨났는데요. 1929년 7월에 부영버스가 첨단하는데 이때 예산 집행할 때 공예당과 같이 버스, 부영버스 예산도 같이 마련해서 이제 집행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29년 1월 기사인데요. 결국 이제 그 1929년부터 이제 대구부가 예산을 만들어서 이제 그 공예당을 짓는데 이거 이제 명목이 이 사업의 명목이 뭐냐면 대구부 대전 기념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어는요 존경에서 또 어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앞에 보통 많이 붙이는 어고요. 대전이라고 하는 거는 쇼와 천황 있죠. 쇼와 천황 즉위식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일본은 메이지 시대 때부터 보통 이런 천황의 뭐 즉위식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이런 공예당 건설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때도 쇼와가 1926년부터 쇼와가 되기 때문에 새로 이제 그 전에 메이지 천황이 죽고 그다음에 새로 타이쇼 천황이 죽고 새로 이제 천황이 즉위하면서 그거를 기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공예당 건설이 본격적으로 이제 착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설계하고 여러 가지 제반 준비를 해서 종료되면 3월 중순까지 기공을 하겠다 뭐 이런 쭉 얘기를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야마자키 부윤이 여기서 하는 말이 공예당은 물론 부민 전체의 중요한 공동 그러니까 외래어로서 나도 홀이라고 하는 공동 홀인 이상 그 설계에 대해서도 오직 부협의회만의 의견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부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상적 건축을 하려고 한다. 설계도 부민 전체 의견을 듣고자 하니까 사양치 말고 의견도 들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의 부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좋은 걸 아주 이상적인 걸 건축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포부를 나타내는 기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에 나오는 또 기사를 보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총주의 미야모토 이게 영성과라고 해서 요새로 치면 약간 건축가 내지는 그 시안의 건축가 내지는 도시 뭐 개발가 무슨 그런 과인가 봐요. 거기에 주임으로 있었던 사람이 미야모토라고 하는 인물이 주임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대구 그 부의 이렇게 공예당을 어떤 규모로 어떤 건축 양식으로 지을지 그러니까 서울의 경성부민가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건축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벽돌 조거든요. 이제 그런 이 건축 양식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일본 내지로 시찰을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일본 주요 도시에 있는 공예당을 시찰을 하고 이제 6일에 대구로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구 공예당 설계에 착수해서 6월 중순에 설계를 완성해서 하순에 입찰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7월부터는 기공을 하고 결빙기니까 얼음 올 때 그러니까 겨울쯤 되겠죠. 겨울쯤에 이제 낙성을 할 예정이다. 건축 양식은 벽돌을 사용하고 그 위에 시멘트를 칠해서 현대 양식, 약간 모더니즘 양식이라고 하던데요. 현대 양식으로 지붕을 해덮고 일부는 꼭대기 이제 옥상에 전망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29년 보면요. 그러니까 7월 여름이 되면 이제 대구역 광장에서 지진제를 거행합니다. 그러니까 공사할 때 무슨 무탈하게 공사 사고 안 나라고 하는데요. 결국 공사하다가 인부가 2명 사망하는 사건이 나긴 했습니다만 뭐 이런 것들도 할 때 이런 지진제 할 때도 그 경상북도 도지사 이마무라는 도지사 뭐 많은 사람들이 거의 참석을 해서 지진제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월 30년, 그다음에 30년 10월자 기사를 보면요. 이제 여기서도 조금 생략을 할 게 다른 거는 여기 보면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부윤이 대구 부윤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 부윤이 쿠아바라라고 하는 부윤이 이 공예당을 짓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쓰는지 뭐 그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구부의 사사라고 하는 사사 케이치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아마 조선총독부 옛날 건물 아마 설계했던 인물인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설계를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설계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총 건평을 1075평을 최종안으로 해서 처음에 원래 안보다는 그죠? 더 많아진 그 안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쭉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층마다 평수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요. 수용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홀이 한 1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설비를 마련하겠다 해서 5층 정도의 규모로 15만 엔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겠고 이제 가까운 시일 안에 입찰을 하겠다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당시 이제 설계 도면으로 이런 구조가 될 거라고 쭉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30년 무렵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30년 11월에 보면 이제 이거를 공사를 해야 되니까 도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쭉 하는데 여러 이렇게 그런 팀들이 쭉 입찰을 했는데 여기 보면 미야카와 구미라고 구미가 이렇게 이게 약간 회사 같은 이름입니다. 그죠? 여기 미야가마 구미라든가 이 사람들이 98,600원에 제 최종, 그러니까 뭐 입찰을 계속했는데 그게 뭔가 예산 초과가 되고 뭐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여기 나카토 구미라고 하는 서울 팀들이 대구 회사들도 많이 이렇게 했는데, 응했는데 결국 안 되고 이 나카토 구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찰을 해서 이제 짓기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예단한테 기부자들도 있는데 별로 인사치레를 안 했기 때문에 모아놓고 뭐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거의 설계도 끝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착착 이렇게 공사가 진전이 돼서 결국 1931년 8월에 이제 상냥식을 거행을 했고요. 이제 지금 이거 공사하는 모습인데요. 이제 상냥식을 거행을 하고 그다음에 31년 11월에 결국 이제 낙성식을 이제 하는데 이게 11월 3일이 메이지 천황 생일인데 거기에 거의 공기를 맞춰갖고 처음에는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거의 맞춰 했던 11월 11일 정도에 낙성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된 모양이 아까 사진하고 거의 흡사한 이런 모양인데요. 대구 최초의 5층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압도되는 그런 건축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대구 부사에 나오는 건데요. 자, 이렇게 쭉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압축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전에 따라서 쭉 해서 그죠? 쇼와 전황 즉위식으로 해서 29년에 부비 및 유지자 기부금 15만 4,990원으로 공사를 11월에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31년에 준공을 해서 생긴 게 이제 대구역 앞에 있는 공예당이다. 낙성식은 11월 11일 했다. 부지 정도로 해서 그 높이는 약간 지하 1층까지 포함해서 한 63척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큰 2,000명 뭐 이렇게 큰 식당도 있고 일반 식당도 있고 요 뒤에 4, 5층은 정면은 호텔이 된다. 나중에 뒤에는 또 호텔 시설이 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건 뒤에 다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31년에 이제 그 오픈을 하고 나서 쭉 이제 사람들이 여기를 공간을 이제 빌려서 쓰는데 이렇게 35년에 보면 이용 성적 보면 대집회실 사용이 97회, 소집회실이 155회, 그 다음에 영사기, 피아노, 오르관 이런 것들이 내부 설비로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매년 사용 횟수들이 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쭉 보면 그 32년부터 거의 5개년 경비를 보면 수익과 지출 항목을 보면요. 34년까지는 계속 이 수입보다 지출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 다음 한 35년 부터면 이제 내부 시설 투자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었던 것 같으니까 입장료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35년 이후가 보면 이제 지출보다는 수입이 좀 많아지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그죠? 큰 건물인데, 재밌는 기사를 제가 또 발견을 했는데요. 보니까 이게 1932년 5월 기사인데요. 5월 달에 한 4차례에 걸쳐서 대구 부안에 부인 견학단을 모집한다라는, 모집해서 뭐 견학을 하니까 모집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사는 이제 잘 보고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되게 재밌는 게 보면 이게 동아일보 대구지국이 주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근대적인 어떤 시설들을 대구에 사는 그 부녀자들, 여기 부인이라고 하면 여성인 것 같아요. 그냥 결혼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모아가지고 견학을 시키는데, 견학지가 4군데요. 그래서 대구 전매지구, 대구 우평국이라고 하는 게, 우평국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우평국이 되게 지역마다 많이 있어갖고, 어디를 얘기하는지는 정확할지는 모르겠어요. 대구 우평국 하면 지금 경상감령 바로 앞에 있는 우체국, 북송로 쪽에도 또 우체국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우편시설 견학을 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어디 갔다 했지? 잠깐만, 여기 보면, 공해당, 그 다음 우평국, 그 다음에 80연대. 지금 미군 캠프엘리 있는 자리가 옛날에 일본군 보병 80년대가 있는 자리거든요. 이 4군데를 이제 견학을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참가비는 이제 교통비 정도만 지참하고 오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그 신청을 어디에 하는가 하면은 5군데 이렇게 신청을 받는데, 여기 보면 5군데가 보면 덕산정, 반월당, 덕산정이라고 하면 지금 반월당 있는 덕산동 있죠. 그쪽이 이제 옛날 덕산정이었는데요. 반월당, 우리 요새 반월당 하지만 옛날에 여기 반월당이라는 상점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는 32년입니다만 이게 나중에 보면 36년에 좀 큰 규모를 크게 해서 백화점을 세우는데, 조선인 자본으로 만들어진 대구에서, 그러니까 처음, 여기서 국내 처음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요. 큰 백화점이고, 또 여기 보면 본정, 지금의 서성로가 되는데요. 거기에 무영당이라, 본정 여기 보면, 본정에 김창록 상점이라고 하는 또 상점이 있고요. 또 같은 무영당도 조선인 자본으로 만든, 여기 반월당 다음에 만들어진 그 백화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맞죠? 남성정 대구 양말소, 뭐 이렇게 해서 주로 그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견학할, 약간 일종의 이런 식민지 이런 정책에 대한 홍보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좀 노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요거는 기사 읽다가 제가 재밌어서 조금 넣었는데요. 좀 잘린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의사항 같은 게 나와요. 점심을 일찍 자시고 꼭 12시 전으로 공회당 앞에 모이실 것. 그러니까 시간 엄수, 그러니까 매너 교육 같은 이런 것들도 하는 거, 규율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벗어는 헝겊을 신으시고 남의 집 방에 들어갈 때는 신을 싸가져야 하겠으니 신문지 한 장씩 준비해 가지고 오실 것.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었는데 뭐 하여튼 잘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견학을 할 때 어떤 매너, 뭐 이게 규범 이런 것들도 이런 걸 통해서 약간 계몽하는 이런 차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견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원래는 200명 정도 가려고 했는데 30명이 들어서 230명 정도가 갔다 해서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조금 재밌는 그런 기사, 개인적으로는 재밌는 기사였는데요. 보면 여기 대구역 앞에 모이기로 해서 여기가 이제 공회당 보고, 그죠? 버스 타고 버스로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여기가 전매국이 여기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가 육악의 소위 속칭 자갈마당이라고 불리는 지금 자이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 이쪽 옛날 대구 전매공사 있던, 맞나요? 연초장 있던 이쪽이 전매국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평국은 아마 여기 이쪽인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고 80보병연대는 여기 업성이고 이쪽입니다. 여기
캠프헬 있죠. 저 지금 이천동 쪽에 여기까지 이렇게 버스 타고 이렇게 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때 이제 이 견학단들에 대해서 이제 그 뭐지? 찬조를 해주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가니까 먹을 거 이렇게 음료 같은 거 이렇게 찬조를 쭉 했는데 누가 찬조를 해주냐면 여기 보면 이비시아에서 휴식을 하고 특별 접대해서 뭐 이렇게 하여튼 여기가 어쨌든 가다가 여기서 잠깐 휴식을 하는데 이비시아가 뭐냐면 일본인 자본으로 만든 백화점인데요. 공회당이 5층으로 만들어졌고 이 이비시아 백화점이 1932년 일본인이 세운 대구에서 처음 세운 백화점인데요. 이것도 5층 정도 규모였는데 어디냐면 여기 동성로 쪽입니다. 여기 지금 경북도청이니까 일로 쭉 지금의 약간 어디쯤 된다. 동합 백화점 본점 가기 전에 있죠. 그쯤인 것 같아요. 거기 있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5층이 굉장히 압도되는 임팩트 있는 공회당 건물이 들어서고 31년에 그 다음에 일본인 자본으로 백화점 이비시아 5층짜리 건물이고 또 북성로 여기 보면 지금 거기 주차장이 들어서 있는데 여기 보면 또 미나카이 백화점이라고 해서 5층짜리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그래서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우리도 지금 백화점 꼭대기에 가면 식당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나카이 백화점 꼭대기 식당가에서 우동을 먹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로망이었다고 할 정도의 그런 건물이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건물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 거죠. 이런 근대적인 공간들이 이제 쭉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전 선생님이 1시간 반 정도 처음에 얘기해서 제가 1시간 반짜리를 준비를 해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공회당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조선인 사회는 어땠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뭐 많은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얼핏 그러니까 약간 조금 힌트가 되는 그 기사가 있어서 보니까 이분이 그 광산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인가 봐요. 김대원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봉화 쪽에 무슨 금강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구를 위해서 그 약간 금강 일부 판돈을 가지고 5만 원 정도를 기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기부한 돈은 이 5만 원을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쭉 되고 이제 30년에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대구의 이제 교육시설이죠. 교남학원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남학원 운영에 이 돈을 쓰자. 또 어떤 사람은 여기 보니까 그 일부 인사 중에서는 조선인 측 공회당을 설립하자.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만들어진 저 공회당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일본인 대구 상인들이 발기를 해서 아무래도 일본인들을 위한 일부 조선인들이 있긴 하지만 일본인들을 위한 이런 공간, 복리를 위한 공간이니까 조금 조선인들을 위한 이런 공간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약간 조선인 측의 약간 반발 같은 그런 것들도 좀 보이는 건 기사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그 학교 시설도 지금 운영이 힘든데 재정난인데 뭐 공회당은 무슨 공회당이냐 해서 그냥 교남학원의 그 운영비로 쓰는 걸로 이제 일단락이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얘기도 초기에는 공회당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도 언급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설립되는 과정까지를 봤고요. 그러면 이 공회당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했는지 좀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회당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공공의 목적을 위한 집회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각종 집회들이 여기서 이루어지는데요. 가장 빨리 등장하는 기사를 보니까 바로 그러니까 11월 11일에 이게 개관을 했잖아요. 그죠? 그 낙성식을 했는데 13일 보니까 전 조선인 변호사 대회가 여기서 3일간 개최가 되고요. 그러니까
변호사 대회가 열려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선 그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완전한 입법 제도 관련된 이런 토의들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배심 제도라든가 출판법, 신문지법 같은 언론 자유 법규 뭐 이런 것들을 개혁하자 이런 논의들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 또 31년 12월 보면 대구 사단 설치 기성회 창립 준비회 뭐 이런 것들이 개최됐다고 하는데 대구 사단이라고 하는 거는 보병 80년대 말고 군대를 하나 더 설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오래전에 읽은 자료라서 확실치는 않은데 이게 아마 그 대구 의전 설치하는 거랑 같이 맞물려서 대전하고 약간 경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거 하나 골라라 이렇게 돼서 대구가 아마 이거를 하고 이 사단은 아마 결국 대전 쪽으로 갔는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대구에 유치를 하려고 움직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타 뭐 경북 그러니까 그 다음에 34년 보면 미국 통제법 관련 경북 도민대회 이거는 그 아마 그 조선 쌀을 이게 저도 이 내용만 봐서 좀 약간 알기가 어려운데 이게 아마도 그 쌀값을 아마 이 그 대구 그 당국이 쌀값을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선 쌀을 이제 반대구나. 조선 쌀을 이런 그 내지 일본이랄게 아마 수출 이런 거를 제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지쌀이라는 거는 일본 본토를 내지라고 식민지 영토를 외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외지미에 대한 이입 제한 등 이런 차별 통제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외지만의 어떤 정책을 하지 말고 일본하고 통일해서 하도록 하라 뭐 이런 약간 항의성 걸기 대회 같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각종 단체들의 어떤 이권을 주장하는 이런 집회들이 이런 공예당에서 계속 이렇게 열렸던 것 같습니다. 쭉 보면 간단히 보면 뭐 경북도 농회 주최 각종 품평회 포상식 뭐 부업 전람회 그러니까 직업 부업 여자들 부업 어떤가 집에서 놀지 말고 이런 부업을 하라 이런 의미에서 부업 전람회 대구 각선 투표 대회 그러니까 각종 선거 뭐 하는 장소로도 쓰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여가지고 품평회 그러니까 포상식 같은 것들도 하고요. 이거는 대구 의전이 그러니까 대구 의전 되기 전 대구 의료 강습소라는 이름에서 의전으로 승격을 하거든요. 그걸 위한 이제 축하회, 그러니까 연회 장소로도 이렇게 쭉 쓰였던 것 같아요. 지금 큰 홀에 아까 2,000명 가까이 수용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많은 뭐 보면 30년 전조선 은행 대회, 뭐 전매지국 창업 15 표창식.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대구 분해 위생조합 결성에 관련한 준비위원회 개최. 그러니까 건강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위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대구 경찰서가 그죠? 이런 조직들을 위생조합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모이고 한 뭐 이런 것들을 쭉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각종 집회들이 그러니까 이권 단체들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원래 최초의 목적 이런 것들도 쭉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 보면 각종 문화 행사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다 목적 홀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문화회관 뭐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나중에 호텔까지 들어오니까 이런 집회 장소이기도 하고 공연장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호텔도 들어오고 하니까 이 공예당이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는 거의 뭐 복합 문화 공간이 이렇게 되는데요. 문화 행사로 대표면 음악회, 뭐 무용 공연, 영화 상연, 그다음 각종 명사 초청 뭐 강연, 그다음에 건투 시합, 뭐 자담회 이런 형식의 이런 것들이 많이 열렸던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1930년대 경성에서 발행된 대구 명소 사진인데요. 재밌는 제가 이 사진을 가진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서정 뭐 누구 건투 대회, 건투 시합 이렇게 해서 붙어 있거든요. 이제 공예단에서 이런 그러니까 각종 오락
관련 이런 행사들이 열렸던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들 보면 주로 음악, 무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32년부 박경희 독창회가 열렸는데요. 이 박경희가 누구냐고 하면요. 여기 보면 이 누구냐면 이분이 그 대구 출신 천재 성악가라고 하는데요. 이여성이라고 사회주의 운동가이자 독립운동가로 굉장히 유명한 분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도쿄와 중국 상해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러시아 음악학교에서 유학을 한 아주 신여성인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연주회를 하는데 김호룡이라고 하는 우에노 일본 유학파죠. 그 우에노 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한 화가이자 또 음악학과까지 두 개 다 했는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그 같이 이제 찬조를 해서 반주를 했던 거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보면 공연들도 보면 여기 쭉 나온 거 그러니까 박경희 독창회 나중에 보면 현재명 독창회 뭐 이런 약간 서양식 음악이죠. 우리 조선 전통적인 음악이 아니라 서양식 어떤 문화를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아시아적인 모방이죠. 서양 문화에 대한 일본식 어떤 문화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일본 유학파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보면 집회 장소로 쓰일 때도 보면 전 변호사 무슨 단체라든가 은행가 단체인가 약간 엘리트 집단들의 어떤 모이는 장소들 그러니까 약간 입신 출세의 어떤 이 정도 성공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 같은 그런 느낌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면 어쨌든 이런 공연들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이런 엘리트 집단이고 한데 이제 청중들은 또 일반 대중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할 때 이게 참석 그러니까 관람객으로 가는 사람들 보면 여기 보면 이 동아일보 대구지국이 주최를 이렇게 해서 약간 그 구독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주최 측에 뭐 이렇게 무슨 상인협회가 하면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표를 알려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4년 보면 현재명 독창회도 열리는데요. 이 34년에 대구에 수해가 되게 많이 났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명목이 수해 구제를 위한 독창회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뒤에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저기 맞죠? 현재명 수해 관련 쭉 나오는데 34년부터 해서 쭉 어떻게 뭐 공연이 열렸다 이런 쭉 나오는데요. 보면 이때 이제 사람들 구경 왔던 그러니까 여기서 적진 않은데 제가 이런 걸 쭉 보면서 이렇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연주회장에 이렇게 가면 질서적 그러니까 떠들면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공연 문화의 어떤 매너 같은 이런 것들 뭐 공연 들을 때는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근대적인 규율 같은 거를 체득하는 장소였기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말로서 이렇게 계몽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참 그 어떤 장소에서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이런 규율들 뭐 이런 것들도 익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거는 참고 삼아 가지고 왔는데요. 이때는 34년 수해가 많이 나왔는지 공예당에서 수해 관련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이 수해 관련 이런 활동 사진 같은 걸 많이 찍었나 봐요.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활동 사진을 이렇게 돌리는 날인데 이렇게 관객들이 많이 모으면서 그러니까 수해가 어디 났다 해도 예전에는 이 미디어가 없을 때 직접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막 실감을 하는 거죠. 계몽적인 성격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보고 감동한 소년이 기부금을 내기도 했다는 뭐 그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어쨌든 이런 공연들을 통해서 뭐 수해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계몽적인 성격을 갖춘 공연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35년에 또 서양 음악뿐만 아니라 조선 노래대회 뭐 이런 것들도 하는데 보니까 여기 참여자들이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던데 거의 다 조선 이동 누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1938년에 보면 대구 합창협회라고 해서 개신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한 또 공연이 열리는데 첫 번째 공연, 이건 대구부에서 초대를 받아서 했던 것 같은데요.
지휘가 유명한 박태준 아시죠? 동무생 박태준이 지휘를 하고 개성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있던 핸더선, 이 사람의 조선식 이름이 현거선인데요. 이 핸더선의 부인이 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합창협회라고 하는 거는 찬송가, 보고가, 합창, 개신교 교인들, 아마 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대구에 제일 처음 생긴 제일교회 교인들하고 그러니까 의학전문학교, 지금 경북대 의대 전신이죠. 이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합창대회를 해서 또 무대에 서기도 하는. 그러니까 전문가 그룹이 아닌, 아까 현재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약간 음악을 했던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좀 아마추어들의 어떤 공연들도 서서히 무대에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전부 다 이렇게 서양식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주류를 이루었던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9년에도 보면 뭐 독자 우대, 뭐 신춘 음악 대회 이런 걸 해서 아마추어 조선이죠, 바이올리니스트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연주를 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 상영들도 했는데 아까 영사기가 있었기 때문에 영화 상영도 했는데요. 31년대 보면 이제 대구지국제 위안영화대회라고 해서 약간 이제 그 구독자들을 위한 뭐 이런 그죠? 행사를 영화 상영회를 해서 뭐 행운권 추첨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데 주로 여기서 상영하는 영화들도 서양 영화들을 주로 이렇게 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요. 1939년 무렵이 되면 이때가 1937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완전 전시 체제로 들어가면서 전시 총동원 체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그 전쟁 홍보 영화 뭐 이런 영화들도 또 상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영화들이 하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료키오 사라바라고 하는 일본 영화, 이제 국책 영화인 것 같은데요. 이게 료키라고 하는 게 동료가 탄 비행기라는 아마 카미카제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그죠? 그런 비행기여 사라바는 안녕이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전쟁에서 뭐 목숨을 버리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천황을 위해, 이 당시에는 나라가 아니라 천황이죠.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뭐 이런 식의 약간 홍보성이 있는 그런 영화 상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죠. 항공지식 보급.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원해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미가제로 가기도 했잖아요. 징병이 돼서 이런 교육들도 시키는 이런 영화들이 상영이 되기도, 뭐 영화도 상영이 되고 강연들도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계몽적인 전쟁을 홍보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그 전시 체제가 되면 이제 바뀌어져 가는 거죠. 부인들도 경제 결점 부인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전쟁 분위기로 가면서 이런 전쟁과 관련되는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여기서 이루어졌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거는 뭐 강연들이 자담회도 있고 합니다만 좀 특별한 거는 헬렌 켈러가 대구에 와서 이 공예당에서 강연을 그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뭐 이런 그죠? 뭐 이런 얘기 했던 이런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대구가 나온 천재 화가죠. 이인성, 지금 계산성당의 감나무 그림 이인성이라고 하는 이인성 화백의 그 개인전이 또 여기서 열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무용, 뭐 영화, 뭐 할 것 없이 뭐 장르 막론하고 많은 것들이 했는데 특징이라고 하면 거의 좀 서양적인,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에서 서양은 약간 근대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대적인 문화실사랑에서 근대적인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열렸던 그런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3년이 되면 공예당 4, 5층에 이제 호텔 시설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놨는데 4, 5층이 생각보다 이게 대여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입을 더 얻기 위해서 호텔 시설을 또 마련합니다. 보니까 공예당 4층을 이름을 공예당 호텔이라고도 불렀고 대구 호텔이라고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대구부에서는 여기 쇼와 8년이니까 1933년도부터 대구 공예당 4층 공실 일부를 개장해서 호텔을 경영하고 소요 경비 6,000원을 하였다는데 계획으로서는 4층 세 곳을
방 8개로 개장을 해서 2박에 2원 내지는 3원 5전 정도로 대구부에서 직영을 할 건가. 대구부 직영 호텔인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바로 3월달 보면 호텔도 짓고 이제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이제 이발소도 신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대구 공예당 남층의 한 군데를 이발실로 하고 그죠? 이렇게 쭉 하겠다. 설비를 지금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호텔을 만든다 하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역주변에는 여관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외지에 오니까 숙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숙박업자들이 이제 안 된다. 자기들 그게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조선 여관협회에서 이 공예당 호텔 반대하는 이런 시위들도 있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위들도 있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호텔이 9월 1일부터 이제 개업을 해서 완성돼서 9월 1일부터 개업을 하게 됐다가 되고요. 공예당에 보면 제반 설비가 이제 거의 다 이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개업을 잠깐만요. 근데 다 설비가 다 됐는데 온천 요새 그 호텔 가면 왜 목욕탕 시설 온천 있잖아요. 일본 그러면 온천이 없어서 이게 좀 아쉬워서 경부에서는 인공 온천이나마 설치하여 두고 그 오는 손님의 편의를 돕고자 뭐 해서 영성가, 그러니까 건축가죠. 영성가 아까 여기 처음에 담당자 있었죠. 미야모토 주임이 제반 기구를 구입하여 뭐 공사 중으로 한 일주일 내로 공사도 마치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아까 이발소도 있고 호텔 안에 이제 온천, 그러니까 목욕탕, 큰 목욕탕 시설까지 넣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런 호텔 시설까지 들어오면 이제 그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좀 새로운 생활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선인 거주 지역도 있고 일본식의 어떤 주택들도 있었고 여기서 호텔이라고 하는 건 약간 서양식 호텔이니까 식당도 그렇고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양식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금 알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호텔이 그러니까 대구에서 처음 생긴 호텔이고 부가경하는 그러니까 꽤 좋은 호텔이죠. 제일 최신 건물 안에 들어왔던 호텔이니까요. 그래서 보통 외부에서 큰 귀빈이 오거나 하면 많이 묵었던 것 같은데 1938년에 일본 황적이 왔습니다. 여기 히가시 쿠니미야라고 하는 황족이 방문했는데 여기 비가 방문했는데 그때 여기 대구 호텔에 묵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40년이 되면요. 대구 공예당이 한번 불타서 정소를 하는데요. 경찰 뭐 소방 무슨 단원 그래서 무슨 약간 임시 무슨 민방위 훈련처럼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 도중에 무슨 뜻하지 않게 이 옥상에서 불이 붙어갖고 막 불나서 이렇게 끄고 하는 뭐 그런 소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못 껐는지 전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불났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옥상에서 발화를 해서 전소를 해가지고 결국 41년에 다시 복구 공사를 해서 다시 완성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니까 잠깐 한번 볼까요? 대구부 공예당의 화재 복구 공사는 요즘 거의 완성되어 호텔도 세 단장으로 벌써 개업하게 되었으며 지하 식당도 면목을 일신하여 종래 영업제도를 고쳐 부민의 공공의 관으로 각 계급에서 모두 이용하도록 일반은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게 고쳤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제가 오늘 주로 다루게 될
그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거 해방 이후, 그러니까 일본인이 나가고 나서 해방 이후는 이곳이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간략하게 조금 설명하면, 해방 바로 직후가 되면요, 건국준비위원회가 이 공간을 점유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여기, 그러니까 해방 공간 안에서는 정치적인 집회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난 시절 되면 또 육군 본부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육군 중앙극장이 5층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동화의 연작 장편 소설 장난감 도시에 이제 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5층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 육군 부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그 중앙극장에서는 그러니까 군인들 위문 공연하는 이런 거, 뭐 위문단 각종 공연들, 반전, 반공 영화를 많이 이렇게 상영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일본인들이 있을 때는 약간 근대적인 어떤 서양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이제 해방 공간 안에서는 약간 반공, 반전 뭐 이런 영화를 많이 상영을 했고, 근데 이게 만들어진 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막 군인들이 가서 막 쓰고 아무래도 시설도 노후하고 하다 보니까 내부 시설이 굉장히 열악했답니다. 그래서 영화 상영하다 정전사고도 다발하고 했고, 그리고 여기 장난감 도시에서 묘사되는 부분이니까 뭐 찌른내가 늘 신동하고 굉장히 더러웠대요. 그래서 일명 여기가 군인들이 주로 이제 하는, 그래서 군인극장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고, 뭐 하도 내부 시설이 열악하니까 거지극장, 뭐 경상도 사투리 걸뱅이 극장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령대에 따라서 저 공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사람들은 저기 하면 공회당 자리, 또 저쪽 해방 공간에서 이 사람 거기 육군 그 극장이 있던, 군인 극장이 있던 공간 뭐 이런 식으로 각각 기억이 전부 다 조금씩 다른 거죠. 그리고 1961년이 되면 이제 이 군인들이 쓰던 거를 이제 공군부가 이 건물을 관리하면서 다시 경북문화회관으로 이름이 또 바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962년이 되면요, KBS 대구방송국이 지금의 고성동, 옛날에 원대동이라 불렸는데 거기 있었는데 그게 다시 이전해 와서 사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방송국 안에는 공개홀이 있었는데 576개의 공개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초청 가수들 와서 공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공연하는, 그러니까 방송국이 들어와도 공예당이 있을 때도 각종 음악회 공연이 했듯이, 그죠? 이런 방송국이 들어와도 이렇게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았대요. 그래서 여기에 출입하는 가수들이 굉장히 스타가 되기도 하고 인기가 많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국이 호출 부호가 HLKG라는 부호를 썼기 때문에 요 뒤에 글자를 따서 KG홀, 이 공개홀 이름을 KG홀이라고도 불렀답니다. 그래서 KBS 방송국 간다, 뭐 KG홀 간다 이러면서 이렇게 많이 불리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라디오 방송도 처음으로 이렇게 되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 KBS 방송국은 나중에 1972년에 신천동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지금 MBC 맞은편에 있었죠. 지금 또 다시 옮겼지만, 그쪽으로 옮겨갈 때까지는 계속 이쪽에서 방송국이 있었고요. 6.25 때는 대북 방송을 주로 많이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72년에 KBS 방송국이 신천으로 사옥을 옮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대대적으로 그 건물이 노후했기 때문에 이제 공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1975년 10월에 대구 시민회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제 건물이 탈바꿈, 그 외관뿐만 아니라 건물 자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을 하게 됐고요. 그게 지금 사진으로 보면 이게 지금 해방 공간에 있을 때 대구 하면 그러니까 항공사진으로 굉장히 많이 찍히는 이런 사진인데 조금 칼라판으로 어디서 보신 적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지금 대구역 광장이고 여기 지금 공회당 건물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대구 방송국이라고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적혀 있어요. 있고 공회당 여기 대구 방송국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 안테나 같은 게 쭉 보이죠. 그리고 이게 76년에 시민회관. 저는 학교 다닐 때 배재선 아세요? 지금 젊은들 모르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다가 이게 이제 지금 2011년부터 리노베이션 해서
지금 2013년에 이제 콘서트홀로 이제 지금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보니까 1931년에 처음 이 공회당이 개관돼서 지금 2011년, 그러니까 거의 9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뭐 집회 장소나 이런 것들이 좀 거치면서 이렇게 집회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은 지금은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공연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은 계속 뭐 공회당, 시민회관, 콘서트홀, 그러니까 대구의 공연문화 1번지라고 하는 말로도 쓰일 수가 있는데 그런 역할은 90년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막판엔 제가 좀 마음이 바빠서 조금 건너뛰면서 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 그 이동화 장난감 도시에 네. 그 극장 거지극장 그게 공연장을 얘기한 거예요. 네. 그렇구나. 네. 저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왔던 것만 제가 프린트를 따로 해놓은 게 있어 대충 봤는데 뭐 가면 찌린내가 진동을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죠. 시간 되시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외로 대구를 그 무대로 한 책들이 조금 있죠.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도 있지만 이것도 있고 또 빨간 뭐 염소들의 도시인가 예, 업 선생님 책도 있고 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건물이 저건데요. 어때도 사실은 공연 같은 것도 하긴 했지만 잘 몰라도 그때 좀 약간 불황제하고 노숙자 같은 여기 옆에 있어서 그렇죠. 네, 그런 사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거지극장이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여기 제가 고등학교 제가 신명여고를 나왔는데 제 기억에선 저기서 그 무슨 문화영화 상영 이런 거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단체로 학교 전체가 방공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러 간 기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교 무슨 예술제 같은 거 저런 데서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일제시대 때 그런 공연들 했던 아마추어들이 가서 하는 이런 공연들이 해방 후에도 계속 이어져 와서 그런 식으로 계속 연속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신문사 기사 우리 읽기 힘든데 그거 다 찾아주셔가지고 제가 마우스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하는데 손을 계속 하니까 지문이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신문이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돈 지불하고 돈을 계속 봐야지. 그러니까 기사를 따로 이렇게 썼는데 이거 원본 기사를 하려면 돈을 계속 500원씩 내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이게 보기가 사실은 신문 아카이브 중에 매일신보는 사실 좀 보기 다운도 받게 돼 있어 갖고 조금 하기가 수월했는데 동아일보가 기사가 제일 많은데요. 검색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이버에 옛날에는 네이버에서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안 되고, 예, 동아닷컴이라고 아카이브, 신문 아카이브가 딱 돼가지고, 제가 처음에 한 2015년에 처음 이걸 할 때는 네이버에서 동아일보 기사를 다 검색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동아일보가 신문 아카이브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지불해야 되더라고요. 공공재로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뭐 꼼꼼히 찾는다고 찾았는데 아마 놓친 부분들도 아마 있어서 이번 계기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조금 더 좀 시간을 들여서 조금 다른 공예당 전반적인 기사들을 조금 더 찾아보고 조금 논문으로 작성하는 것도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처음에 거의 1시간 반 했네요. 그래서 1시간 반을 얘기해서 1시간 반짜리 준비한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저 발표를 듣다가 그런 논문도 가능하겠다 싶은 거예요. 이게 꼭 경쟁 관계는 아닌데 공예당과 맞대응될 수 있는 건물이 지금 뭐 사실은 그게 그쪽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조양회관. 네, 그렇죠. 예. 조선인들 좀
원래 달성공원 앞에 있었지만 그게 이전되어서 지금 저기 왜 동구 마무당 공원에 그게 있지만 그 건물의 두 건물의 경쟁 관계 내지는 어떤 그 공회당과 조양회관을 재밌는 테마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조양회관은 제가 아직 별로 따로 조사를 안 해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앞으로 조금 찾아보면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죠. 그러니까 저렇게 지역의 공공장소를 정밀하게 연구하는 것도 예. 그냥 이렇게 거시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한 장소를 저렇게 미시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 손태룡 선생님이나 김석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월간 대구 문화에 조금씩 이렇게 기고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두 분 다 공연이라든가 음악사 이런 데 관심이 있다든가 그런 쪽에 조금 쓰시긴 하는데요. 이 전체적인 역사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크게 이렇게 손대고 잠깐씩 언급되는데 주로 대구 부사나 시사에 조금 언급되는 내용 정도로만 얘기를 하시지 이렇게 기사 전체 내용들을 이렇게 하는 거는 어쨌든 그때 그 대구에서 다른 거 많이 다뤘는데 그 권상구 국장이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공회당은 거의 연구가 별로 없다고 해서 미션을 던져주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제 자료가 워낙에 없어가지고 거의 뭐 그 당시 이제 1차 자료, 신문 자료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어서 막 뭐 있는 것 없는 거 다 뒤져서 이제 한 거죠. 야, 근데 저거는 도대체 누가 설계를 했을 대단히 엄청나게 모던하다. 아까 사사 KG라고 하는 조선통독부 건물. 아 이거요? 아 이거요? 70년대. 아 70. 아 이거 예. 그 공회당도 그렇고. 예. 순하네. 그때 아까 양규일 선생님께서 공회당하고 조양회관 비교해가지고 네. 영화 재밌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공회당은 그 일본 민관이 같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일본? 예. 그런 그쵸. 것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관련 있는 집단들이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좀 약간 정권의 나팔수 같은 그쵸. 그런 얘기들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아까 보니까 또 나름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는 농민회의 그런 그쵸. 것도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나중에 근데 그렇게 비판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다 이군 단체니까 이게 일본 거리 민단들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되게 알력이 심했거든요. 다툼도 많고 파가 막 갈리고. 저희 민족적인 그런 거는 전혀 색채를 못 띈 건가요? 여기서요? 네네. 별로 그거는 물론 다른 기사들을 좀 더 검색해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공예당을 사용하면서 무슨 걸기 대회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 민족적인 색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조양회관 쪽에서 조금 더 찾아보면 나올 것 같고 공예당은 아무래도 그 조선인들도 있다고 하지만 그 대구에서 거의 유지라든가 굉장히 자산가들 일본인들하고 주로 많이 이렇게 어울리는 예를 들면 장직상이라든가 뭐 이런 대표적인 인물도 있잖아요. 뭐 서상돈도 있지만 서상돈은 별로 여기 공예당의 인물이 안 돼. 장직상 뭐 이런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거론이 됐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저 공예당이 사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무슨 뭐 수성 아트피아나 여기 지금 콘서트홀 가는 사람들만 문화를 향유하는 층들만 가잖아요. 근데 저 당시에도 그 일본인들은 많이 갖고 조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약간 저런 음악을 이해하는 층들이 주로 갖고 일반 서민들이 그렇게 많이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학교 제도 교육 제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단체로 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동아일보 구독자들, 애독자들을 초청해서 한다니까 이런 그런 식자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갖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안 간 건 아닌데 어쨌든 약간 좀 한정된 사람들.
제가 중간에 잠깐만 죄송합니다. 못 들어가지고 지금 공연장은 지금 펀드가 지금 완전히 없어졌나요? 예, 지금 여기 시민회관, 옛날 시민회관. 예, 그 자리거든요. 이게 그 아까 설명할 때 중간에 안 계셔서 그랬는데, 지금 시민회관 자리가 옛날 그 자리군요. 예, 지금 이게 이제 예, 해방 후에 육군 중앙극장, 그러니까 군인극장 뒀다가 이게 나중에 보면 방송국이 들어오거든요. KBS 방송국으로 쓰이다가 방송국이 이전하면서 여기 72년에 공사를 해서 거의 3년에 걸쳐서 공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75년 시민회관으로 바뀌었죠. 시민회관 아시죠? 예. 그리고 이제 시민회관이 나중에 이제 2013년도에는 콘서트홀로 지금 바뀐 거죠. 요즘 같은 문화식이 있었으면 시민회관 신축할 때도 그 흔적을 좀 남겨놨을 건데. 그렇죠. 이 당시는 뭐 거의 일색은 지우자 이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근대 역사관 정도만 남아 있잖아요. 근데 되게 아까운 건 아까 그 후보지로 했던 조선은행 대구 지점 있잖아요. 그것도 건물이 되게 괜찮았는데 그것도 부숴버리고 완전 현대식 그 우리은행인가 한 건물 지금도 또 부숴서 무슨 다른 거더라고 공사하고 있던데, 아까운 건물들 많이 부쉈죠. 지금 설명만 보면은 공연장이라는 게 결국은 그 대구의 그 어떤 근대 문화라 그럴까? 근대 그쵸. 문화의 어떤 뭐 전투기지 같은 역할을 사실은 했다고 보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처음 시도되는 것들이 아주 의식한 걸로 네. 보이는데 사실은 그 의미나 정신을 갖다가 좀 살려지 대구같이 지금 보수화된 도시에서 좀 저런 정신도 조금 연결시켜서 살리는 그런 하나의 상징으로서도 그러니까 그 대구 극장도 있고 만경관 뭐 영화 상영하는 극장 대구자라서 대구 극장 뭐 이런 데서 최승희가 와서 무용을 공연을 하기도 하고 했던데, 주로 이제 서양식 이런 공연 같은 거 거의 다 여기 공예당에서 했던 것 같고요. 그 대구 좌라고 붙은 거는 보통 가부키 공연하거나 이런 일본식 극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일본식 공연물들이 많이 올려졌던 것 같아요. 네. 예, 수고 많았습니다.